미국은 원하지는 않지만 북한을 전멸시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연합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도 추가. 한미는 항모 강습단과 전략 폭격기 투입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잠시 후 긴급회의를 열어 원유 차단 등 대북 제재를 논의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와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 오는 9일 ICBM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짚어봅니다.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화 노력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6차 핵실험은 돌아올 수 없는 달이라고 언급했던 문 정부는 곤혹스러운데 한계에 부딪힌 대북 대화론 짚어봅니다. 음식점에서 부탄가스 누출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다쳤습니다. 가스가 누출된 일회용 부탄가스통은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2달 전에도 폭행당했고 이를 신고해 보복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은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라는 청원글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은책입니다. 레드라인, 올해 최고의 유행어가 될 듯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제 6차 핵실험을 하자 레드라인을 넘느냐 아니냐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아직 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아직도 길은 남아있다,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북한이 ICBM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할 때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잣대가 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여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동미사일에 탑재될 정도로 이미 경량화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글쎄요, 북핵 해결 방안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마저 감행하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 전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모든 군사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에 싣는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Because we are not looking to the total annihilation of a country, namely North Korea. But as I said, we have many options to do so. 6차 핵실험으로 외교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북한을 향해 미국이 경고 수위를 부쩍 높였습니다. Guam or our allies will be met with a massive military response, a response both effective and overwhelming.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이 대폭 증가했다고 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외교력, 재래식 무기, 핵 능력을 총동원해 동맹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점이나 국가안보회의에서 모든 군사옵션을 일일이 보고하라고 지시한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방안부터 항공모함 강습단이나 스텔스 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의 적극적 전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를 통한 우회 압박도 거론됩니다. AFP 통신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방법을 압박 방안으로 꼽았고,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미국 사무소장은 한국에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이 꺼내들 다음 카드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그동안 대북 대화를 말하던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군 항모 전단과 폭격기 투입과 함께 이지스 함에 SM-3 요격 미사일을 싣는 방안을 추진하고 김정은 참수부대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미군 핵심 전략 자산인 항모 강습단과 전략 폭격기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연합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도 추가 시행할. 항모 강습단은 초대형 항공모함과 미사일 순양함, 핵 잠수함 등으로 편성됩니다. 전략폭격기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 B-52 등이 대표적입니다. 송 장관은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부대도 12월 1일 창설 예정이라면서 북한 공격 징후가 보이면 1시간 이내에 선제 타격하는 작전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새벽 지대지 미사일 현무 등으로 북한 핵실험 지역을 가상 타격하는 합동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 사격 훈련도 실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응 훈련이 되풀이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 대화보다 응징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가 우선 베를린 선언 그것보다는 우선 응징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방향 아니겠는가. TV조선 최승현입니다. 미국은 대북 원유 수출 금지를 비롯한 초강경 경제 제재도 끌어들 tes습니다. 하지만 대북 압박에 열쇠를 쥔 중국은 좀처럼 움직일 기색이 없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트위터에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정조준한 겁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제3국의 기업과 은행 개인을 제재하는 제한적 세컨더리 보이콧은 취했지만 이제는 북한과의 정상 거래까지도 틀어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특히 직접적인 대북 압박을 위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대북 경제 압박에 열쇠를 쥔 중국이 현재까지 요지부동입니다. 중국은 외교부의 규탄 성명을 한 차례 내놓고 주중 북한 대사관 관리를 불러 항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미지근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에 비해 발전된 조치는 없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은 대북 제재에서 원유 공급 완전 중단과 같은 극단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우리 시각 오늘 밤 대북 제재를 논의할 긴급회의를 엽니다. 석유 공급 중단 조치가 채택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고수진 기자입니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해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 중단, 항공 제한, 북한 인력 수출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우리 시각 오늘 밤 11시 열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핵 개발의 완성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규탄 성명 수준에 그치지 않고 역대 최강의 압박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이라는 초강경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국제사회의 기류는 일단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世界の平和を守るために国連の強い意志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의장도 성명을 통해 위험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더 강력한 제재를 채택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달성을 위한 강력한 결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번번이 대북 압박에 발목을 잡아왔다는 점에서 초강경 제재안이 합의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비대칭 무기인 북핵에 맞서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넘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과 원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핵 보유론이 전문가와 원로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핵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앞으로 북한 핵의 인질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로들 사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제 대화 운운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NPT도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인사들도 잇따라 핵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술핵 배치에 관해서 국방부 장관께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평화를 위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우리도 독자 핵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관계를 강화해 핵 억제력을 확장시키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례나 남북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미북 동시 특사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중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대북 특사 파견과 함께 남북 북미 간 투트랙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김정은에게는 신세대 평화론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야당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추 대표는 대화를 12번 언급했고 규탄은 한 번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지금이 대화할 때냐며 연설 도중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추 대표의 연설을 듣지 않은 자유한국당도 맹비난했습니다. 대화 얘기할 때가 아닌데 여전히 대화 타령이고 야당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상적인 대북권에 더 이상 허우적거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당도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에는 눈을 감은 채 야당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자 아직도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인 지난 4월 북한 6차 핵실험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레드라인을 암시하는 돌아올 수 없는 달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끝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될 것이다.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대화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 적어도 남북 간에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도 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어제 북한이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은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대화 여지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오늘 지금은 제재와 압박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결국 레드라인에 대한 해석을 바꾸고
대북 전략을 대화해서 고강도 압박으로 선회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북한 핵실험의 인공지진 규모는 진도 5.7로 미국과 중국이 측정한 6.3과 큰 차이가 납니다. 야당에서는 북한 도발 수위를 또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이 측정한 북한 6차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 규모는 5.7입니다. 발생 위치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 지역입니다. 규모는 저희가 분석한 규모로는 5.7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도 기상청 분석에 기반해 북한에게 파괴력을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분석한 규모는 6.3입니다. 이론상 지진 규모가 0.2 커지면 위력은 2배가량 커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분석한 지진 규모가 맞다면 폭발 위력이 우리 정부가 발표한 50킬로톤보다 10배 가까이 커집니다. 정부는 측정치 차이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핵실험 위력을 축소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북한과 가장 인접하면서도 5.7로 가장 축소했습니다. 왜 정부는 지금도 북한 앞에서만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미국 발표와 달리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300mm 방사포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번복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은 인공지진은요, 그 규모가 5.7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것은 규모 6.3이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응징을 얘기하지만 여권에선 여전히 대화론이 나옵니다.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소탄에 성공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대화냐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지금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즉 북한은 일방적으로 핵무장 선언을 한 게 아니라 핵무장을 완료했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사실상 북한의 핵 인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공인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선 북한이 자체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도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국제사회와 일관된 모습을 내고 있고 또 문 대통령도 어제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가할 때이지 대화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화라는 건 흥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핵 보유국의 인정이고 주한미군 철수인데 그 어떻게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는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 내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 문자 그대로 과거하고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그동안에 거래하는 기업 이거 앞으로 제재하겠다 해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 나라 전체와 무역을 애초에 금지하겠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통할까요? 지금 미국이 말하고 있는 그 표현의 맥락에는 레짐 체인지, 즉 북한 정권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즉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면적인 봉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세컨더리 보이콧이고 중국이 지금 전면 원유 차단은 못하겠지만은 어떤 형태인지 지금 성의와 또 어떤 의미에서 호응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국제사회가 격앙되어 있습니다. 올 저녁에 열리는 안보리 회의 멤버들의 지금 분위기는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고강도 압력이 예상된다는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제 타격술도 나오고 이 김정은 참수부대 만들겠다 우리 정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크다고 보십니까? 예방전쟁이라든가 선제 타격은 이건 일종의 전쟁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최후의 수단이고 지금 미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레짐 체인지, 즉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것을 겨냥한
이른바 한반도형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했던 봉쇄작전, 즉 강력한 군사 제재와 압력, 즉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의 정선과 납포와 검색, 그리고 대외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봉쇄, 이른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전면 컨테인먼트 정책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티스 국방장관이 하는 얘기는 최악의 경우는 북한은 모든 것을 이를 각오하란 강력한 경고고 군사 옵션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선순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경계의 표현입니다.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고 핵 무장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핵 무장은 제가 보기에는 한미동맹이 위협에 빠질 수 있으니까 현실성이 없고, 전술핵 재배치는 지금 가능하고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북 비핵화 협상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의 힘의 균형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대로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전술핵 배치 문제가 미국과 진지하게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안에 또 한 번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보당국도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면서 정권 수립일인 오는 9일이나 당 창건일인 다음 달 10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현영 기자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핵실험을 수소탄의 전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 안에 수소탄 재실험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완전히 수소탄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실험을 하는 일을 또 한번 할 것 같아요. 실차. 북한도 아직 수소탄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라 된다. 국정원은 이번에 핵실험을 한 이번 갱도는 함몰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추가 핵실험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번 갱도, 4번 갱도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유력한 도발 시점으로는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 11일을 꼽았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ICBM 탄에는 들어갈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부인했던 북한의 핵 소형화를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ICBM 장착용이라고 명시했고 발사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폭탄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할 수소폭탄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진행하는. 정부 당국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과시하기 위해 ICBM을 북태평양 방향으로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 활동은 지속적으로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ICBM에 핵탄두를 실어 실제 미국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준비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새로운 SLBM, 이거 북극성 3호라고 하죠. 을 시험 발사하거나.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이른바 9.9전이나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오늘은 전자기 핵폭탄인 EMP탄 위협을 했습니다. EMP탄이 터지면 모든 통신수단과 전자기기가 마비됩니다. 우리 군은 사드로 이 EMP탄을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치현 기자입니다. EMP. Electromagnetic pulse. Disables any electrical system in the blast radius.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기계군단 센티넬의 공세를 전자기탄인 EMP탄을 사용해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이 같은 핵 EMP탄을 10km 이상의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서울 경기권 전체가 정전이 되고 전자장비는 무력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사할 곳은 단 2곳. 방어장치가 돼 있는 합동참모본부와 전쟁 시 지휘본부가 될 제1문서고뿐입니다. 북한은 어제 시험 발사한 수소탄이 이 EMP 공격 능력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범입니다. 북한은 또 주민들을 내세워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저 미국 놈들과 구에 붙어먹는 오중이 또중이들에게 조선 사람의 본때를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미국 놈들이 또 적대 세력들이 우리 조국을 어찌보려고 아무리 바라고 해도 우리 적은 개꿈입니다. 우리 군은 사드 체계로 핵 EMP를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성주 사드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군은 조만간 사드를 임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채연입니다. 그럼 북한이 어제 실험한 수소탄은 어느 정도의 위력을 지녔는지 피해 규모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200만 명가량이 사망하고 서울 대부분의 건물은 파괴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원묵 기자입니다. 지진 규모로 볼 때 북한 6차 핵실험의 위력은 50킬로톤에서 100킬로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서울 한복판인 용산 미군기지 상공에서 100킬로톤의 핵폭탄을 터뜨리면 사망자가 최소 200만 명이고 서울 시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실제 지난 2010년 미 랜드 연구소는 10킬로톤급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질 경우 23만 5천 명이 숨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1998년 미 국방부는 15킬로톤 핵폭탄이 터질 경우 사망자를 62만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100킬로톤 핵폭탄이 떨어지면 서울 대부분 지역 건물은 반파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폭발의 중심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 서울역 등 반경 2.5km 이내의 사물은 불타거나 녹고 생명체도 모두 죽습니다. 서울시청 등 반경 3.75km 이내에선 사람의 경우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여의도 63빌딩 등 반경 4.5km 이내에선 사람은 2도 화상, 건물은 파괴됩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면 그 위력은 100킬로톤의 10배에 달하는 메가톤급이라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일대도 큰 피해를 면하기 힘듭니다. TV조선 최원묵입니다. 북한 핵실험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걸 한국이 깨닫고 있다고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또다시 평화적 해결을 말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트위터에서 한국은 대북 대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깨닫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론을 앞세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한국 측에 이미 말했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다른 것은 모른다고도 했는데 북한을 지칭한 말인지 한국을 향한 말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몇 시간 뒤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면서 평화로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결이 다른 말로 두 정상 간 이견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을지 프리덤 가디언 기간 중 미군 폭격기의 비무장지대 근접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해역에 DMZ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얘기한 것이죠. 한국 해역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요구를 한 거 있기는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미국의 B-1B 랜서 파견을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보도했는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차 핵실험 하루 뒤에 일본 아베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통화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정상은 하루 2차례나 통화했습니다. 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 일본 아베 총리와 20여 분간 통화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하루 만입니다. 양정상인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심각한 도전으로 본다며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원유 공급 중단이나 석유 제품 수출 금지 등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는 곧 성사되도록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핵 실험 3시간 전과 실험 직후로 2번이나 통화한 것과 대비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선 한미일 연계 대신 미일 간 연계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미 안보부 장관 등과 수시 연락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밤 독일, 러시아 정상과 잇따라 통화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자 자동차 업계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미국의 한미 FTA 폐기론까지 겹친 자동차 업계. FTA가 폐기되면 향후 5년 동안 대미 수출 손실 30조 원에 일자리 24만 개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성차 업계 대표 5명이 산업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 통상임금 대책을 호소하려던 차였는데 더 큰 비보에 말문을 잃을 정도입니다. 바로 미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설 때문. FTA 관련해서는 지금 회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나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한미 FTA 폐기는 사드와 통상임금 등으로 휘청거리는 차업계의 카운터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35%에 달하는데 2.5% 관세 부활은 치명적입니다. 얼마 전부터 현대기아차 자동차 미국 시장 판매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강과 기계 등 다른 수출 효자 업종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수출 손실은 30조 원, 일자리는 24만 개가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도 최악의 상황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도 저희들이 하나의 가능성 중에 하나에 포함해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 하지만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돌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경영 전략상의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북한의 6차 핵실험, 여기에 미국의 통상 압박까지 고조되면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북핵 리스크에 금융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주가지수는 주저앉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북한 6차 핵실험의 여지는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문을 열자마자 4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오후 들어 반짝 매수세에 조금 회복하더니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마판 북한의 ICBM 추가 도발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232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정치 외교적 흐름에 따라서는 조금은 이제 한국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가계 소비 심리라든가 기업의 투자 심리 이런 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학습 효과에도 불안 심리는 여전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급락했고 국공채 가격도 종류를 가릴 것 없이 줄줄이 떨어지는 등 환율, 국채, 증시 모두 내리막길을 걷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관계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구구절까지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부산 관련 상황, 국내 금융시장, 수출, 원자재, 외국인 투자 동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 도발 변수에 우리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핵실험 이후 지진을 느꼈다는 의심 신고가 30건 넘게 접수되는 등 시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보 상황에 걱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6번째 핵실험 소식에 시민들은 올게 왔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폐허가 된다고 들었어요. 무섭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이민 가자가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이 10여 년 동안 핵무장을 해왔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우리 정부의 무력함을 느꼈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공식 그냥 입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약간 의문이 들기만 하고.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도 늘었습니다. 우리도 빨리 핵을 만들어서 이북하고 대치를 해놓아야지. 지진 감지 신고가 30여 건 접수된 것도 불안감의 방증으로 분석됩니다. 환경북도의 인공지진을 남한 땅에서 사람이 느끼기는 어려운 탓입니다. 지진계가 기록될 만큼의 에너지가 전체가 전달되긴 했지만 이 에너지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약한 그런 에너지로. 경찰은 국가주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홍경재입니다.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중의원 참의원이 만장일치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회는 이 와중에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4분 5일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 포커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시위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때 나타난 민주당 손혜원 의원. 아이폰을 들어 시위 의원들을 찍기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는데 뭐야! 한 대 때리실래요? 꿋꿋이 찍는 손 의원에게 야유가 쏟아집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나타나자 또 한 번 소동이 벌어집니다. 민주당이다가 하태경! 1대 100의 싸움. 하 의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들 본당장 두 번 죽이는 거야! 이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다가갑니다. 야, 대경,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일촉즉발의 상황.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겨우 진정됩니다. 이제 본회의장 내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나머지 3당 원내대표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국회는 오늘 아침에서야 대북 결의안 문구를 조율했습니다. 이제 표결 순서. 진통 끝에 합의된 최종 결의안을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들고 나왔는데 의석에서 항의가 나옵니다. 여야 합의로 삭제된 문구가 의원들 앞 모니터에 그대로 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의원들은 최종 결의안을 한번 보지도 못한 채 읽어주는 걸 듣기만 하고 표결해야 했습니다. 어제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선 끝에 진행된 표결. 예전과 별 차이 없는 맹탕 결의안이라고 비판한 바른정당에서 4명이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윤소아, 무소속 윤종호 의원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이 빠져있다며 기권했습니다. 제적 의원 299명 가운데 163명 찬성. 대북 결의안은 겨우 절반을 넘어 가결됐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한미 간의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일학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모시고 북핵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한미 동맹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미국은 대화는 북한과 힘들다 이 얘기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전쟁은 안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국민들이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우려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문제죠. 한미가 동맹 간에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이제 북한 핵이라는 위협은 동일한데 그 대응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화를 우선시하고 군사수산 안 된다는 그런 제약을 걸어놓다 보니까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이제 쉽게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참모들 구성이 우리는 주로 외교부 출신이고 또 이 대화파 중심. 예. 그런데 저쪽은 사실 군 출신들이거든요. 사실 문화나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서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러고 보니 지금 트럼프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미사일 쏘고 이번 핵실험하고 전체를 통틀어서 한 2차례밖에 통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 정상 간에는 이번 그 핵실험을 전후해서도 통화가 2번이나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또 코리아 패싱 아니냐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군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안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주로 이제 인권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군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더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가 조금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서로가 지금 기본 상식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아마 이제 일본 아베 총리는 상당히 오래 많이 해서 이 문제도 잘 알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결국은 국가 간의 큰 문제는 이 국익과 참모들의 다양한 판단에서 조절되기 때문에 대통령 두 사람 간의 어떤 문제로 뭐 크게 이제 뭐 조금의 이제 신속성과 효율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방향에서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은 북한이 지금 수소탄 개발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완전히 개발한 건 아니고 실험 중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발했다고 봅니다. 아마 앞으로 북한은 아마 핵실험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제 미국은 한 120킬로톤이라 그러고요. 전문가들도 대부분 우리가 50 내 60킬로톤으로 한 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대략 한 150에서 200 정도. 그리고 이거는 증폭 핵분자탄으로 그 정도 에너지는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미국이나 소련이 이제 이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50 메가톤도 실험을 했습니다만 실제 사용하기 위한 수소폭탄은 대략 한 이제 150에서 200 사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대부분이 이제 성공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핵실험은 그렇다 치고라도 ICBM 미사일은 계속 앞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도발이라는 것이 제가 도발과 도발적 행위를 구분하자고 그러는데 도발은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그 구분은 안 했습니다. 도발적 행위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한테 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게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도발이라고 그러는데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대기권 재돌입을 위한 그런 실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거리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700을 지난번에 쐈지 않습니까? 미국을 위협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10,000km가 가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남극해 정도까지도 쏘더라도 그 정도 거리 또는 이제 뭐 유사한 거리까지는 한번 시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와 MBC 두 공영방송 노조가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은 내일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방송 독립 증시 수행 결사 수행. 두 공영방송국이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동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MBC는 오전 서울지국을 시작으로 오후엔 전국 지부가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가세했습니다. KBS도
사장과 경영진 사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싸움은 우선 KBS의 고대형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 MBC의 김장겸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는 뉴스 시간을 축소했고 MBC도 편성을 바꾸거나 정규 라디오 방송을 결방시키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모습을 감췄던 김장겸 MBC 사장은 사흘 만에 회사로 출근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김 사장의 출근 사실을 듣고 고용노동부 서부노동청 감독관이 MBC 사옥을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영장 집행하러 오셨는지? 조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내일 오전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하면서 강제 구인은 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군사정권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식약처가 유해물질이 나온 생리대 제품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유한 킴벌리 제품에서 발암 가능성 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믿고 쓸 게 없다고 아우성이고 제조업체들은 우리 제품은 안전하다고 항변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시험 결과와 제품명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유해성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제조업체의 동의를 얻어 제품명 공개하기로. 중형 생리대 중 면 제품은 트리플 라이프, 일회용은 깨끗한 나라 제품에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많이 검출됐습니다. 팬티 라이너는 깨끗한 나라 릴리안의 TVOC가 5개 제품 평균치보다 3배 높았습니다. 업계 1위인 유한 킴벌리 생리대는 벤젠 등 발암 가능성 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됐습니다. 업체들은 반박합니다. 신뢰성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식약처도 유해물질 검출이 곧 인체 유해성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도 유해물질 검출 생리대 전부를 발표해 소비자들의 공포를 불렀습니다. 몸에 가장 닿는 부분이니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떤 회사를 믿고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되나.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일파만파입니다. 피해자는 2달 전에도 한 차례 폭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신고하자 이번에 보복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1차 폭행 당시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TV조선이 찾기 전까진 CCTV 영상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머리 뒷부분 3군데가 4cm나 찢어졌습니다. 등에는 담뱃불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일 A양 일행에게 폭행당한 여중생 B양의 모습입니다. 폭행 이유는 지난 6월에 폭행한 것을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걔가 맞았었는데 경찰에 신고했다고 때렸던 걸 별 이유 없이 맞았어. 경찰은 첫 폭행 신고 당시 B양이 가출했다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고 갔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애가 조사를 와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에서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사건 이틀 뒤에야 피해 학생을 조사했습니다. 범행 현장 CCTV 영상도 TV조선 취재진이 경찰보다 먼저 찾았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3번을 갔는데 한 번이 문을 닫는 날이고 연락도 안 되고 해서. SNS에 알려지고 취재가 시작되자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가 좀 없다. 태도가 몰량하다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여런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그런 폭행 동기가 뭐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4만 건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하실 때 다 쓴 부탄가스는 멀찍이 놔둬야 합니다. 한 음식점에서 가스레인지 옆에 부탄 가스통을 놔뒀다가 5명이 다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성들이 식당에 둘러앉아 술을 마십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옆에 놓여있던 부탄 가스통이 갑자기 빙글 돌면서 가스를 내뿜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일더니 자리를 뒤덮습니다. 소리를 얘기하면 소리가 엄청 컸다 그래요. 아슬아슬 돼가지고 비명 지르고 있고. 오늘 새벽 0시 45분쯤 부천의 한 음식점에서 부탄가스가 새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28살 강모 씨 등 5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사고는 작은 부주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스가 누출된 일회용 부탄가스통은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열기를 받은 부탄가스통 옆쪽으로 가스가 새나오면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불이 약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쓰던 그 부탄가스를 뺀 거예요. 손에 들고 있었던 손님이 그걸 그냥 옆에다 놓은 거죠. 부탄가스에는 가열기구 옆에 두지 말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정부가 적합 판정을 내린 농장 2곳의 달걀에서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한 농장에서 나온 달걀 7천여 개는 이미 소매점으로 다 팔렸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48개의 달걀 도매업체를 조사했더니 그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A달걀 판매업소에서는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치의 24배를 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의 한 양계장에서 달걀 1,800개를 사들인 곳입니다. B달걀 판매업소에서는 사용 금지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의 한 농가에서 달걀 7,650개를 들여왔습니다. 두 농장 모두 지난달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결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농장에 대해서 당연히 재조사를 해야 된다. 문제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의 달걀이 이미 소매점으로 팔려나갔다는 점입니다. 부산시는 소매점으로 팔린 피프로닐 검출 달걀의 2차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비펜트린이 나온 농장의 달걀 1,800개는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올해 33살인 유일체제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52살의 권력을 잡았던 아버지 김정일에 비한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는 집권 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김정일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루지 못했던 이른바 강성대국을 만들겠다는 야망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는 지금 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ICBM에 핵탄두를 실을 준비를 내놓고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화용과 분노라는 경고에도 오불관원입니다. 중국도 전혀 브레이크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흔히 하는 말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체제를 보장받는 게 목표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적화통일이죠. 그 목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한미군입니다. 북핵이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면 미국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만 와해된다면 통일은 아주 손쉬운 일일 겁니다.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우리 안보 의식에다가 남북 문제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남남 갈등을 지켜보면서 그는 김정일의 유언을 넘어 대망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김정은을 두고 우리는 아직도 낭만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든 통일이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절로 오지 않습니다. 네, 내일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주로 남부지방에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에 제주와 남해안, 또 오후에는 남부지방,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은 모레 새벽에 주로 오겠고요.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는 않겠고 전남, 경남 지역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면서 최고 8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갑니다. 25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내일은 반소매 옷에 겉옷을 하나 걸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20도, 대구, 울산이 19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비가 다 그치겠습니다만 목요일에는 전남, 경남, 제주 지역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주 후반에는 중부의 낮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누구에게도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모두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로운 첫머리에서 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멋진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